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제1장에서 경제학의 발달 과정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의 발달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는 생산 가능 곡선 개념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부하실 내용은 경제학의 발달입니다. 경제학이 등장한 것은 애덤 스미스 이후입니다. 그렇지만 애덤 스미스 이전에도 경제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경제 사상하면 예컨대 중상주의가 있었습니다. 15세기 이후에 중상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농주의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본격적으로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전학파 경제학이 나오는 거죠.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의 그 방법론을 갖다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지고 186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고전학파 뒤에 신고전학파가 나옵니다.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집대성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총정리해가지고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마셜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신고전학파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요. 그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그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극도의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유발됐는데, 이런 현상은 고전학파나 신고전학파 경제학 가지고는 설명이 전혀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 고전학파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경제는 항상 완전 고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업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한 겁니다.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 경제학의 주류로 계속 자리 잡아온 거죠. 그러다가 또 케인즈 경제학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들어와가지고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극도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유발되는 현상인데 케인즈 경제학과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원래 케인스 경제학은 나라 경제 전체의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경제학인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 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원래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장 기본되는 게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거죠. 경제활동의 자유를 내버려 둬라,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해가지고 자유방임주의 해가지고 자유주의 경제학인데 다시 또 자유주의 경제학이 등장한 거예요. 가지고 갖다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 30년간 또 경제학이 아주 큰 흐름을 이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그 자유를 갖다 계승한 것이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와 있죠. 주로 시카고 대학의 통화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통화주의라고도 넓게 얘기를 하고, 통화주의, 모니터리즘, 그리고 주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어서 시카고 학파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또 신자유주의도 종말을 고하는 게 근래에 있었던 겁니다. 근래에 2007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왔죠. 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오면서 또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비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위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을 한 겁니다. 케인스 경제학. 그래서 결국 경제학의 흐름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맞서가지고 케인즈와 또 케인지안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제학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크게 두 흐름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을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확인하시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 전통을 잇고 다 이걸 이은 새 고전학파하고 새 고전학파, 이건 새 고전학파라고 그래요. 뉴. 여기서 우리가 신고전학파라고 할 땐 네오 클래시칼이에요. 근데 새 고전학파 해가지고 뉴 클래시칼. 대 케인즈 경제학에서도 신 케인스 학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 케인지언이라고 우리 이것도 뉴 케인지언 해가지고 크게 두 개가 이제 흐름이 일어났고 대립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아주 과거에는 극과 극이었어요. 견해 차이가. 극단적인 견해 차이였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건 수용을 하면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갖고 이 흐름을 갖다 우리가 파악하시고 나중에 거시경제학 할 때는 또 각 학파들 간의 견해 차이를 갖다 또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온 게 중상주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중상주의는 왜 중상주의죠? 상공업 활동을 중시하는 거예요. 상업 활동을. 상업 활동이라고 할 땐 당연히 외국과의 무역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컨틸리즘 해가지고 상업을 갖다 중시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겁니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귀금속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건을 팔아서 외국에다 팔고 대신 귀금속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잘 산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죠? 약탈해 오는 거죠. 저쪽에 남미 지역에 신대륙에 가가지고 약탈해 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귀금속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나라가 잘 사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귀금속 들여오는 것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수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입하게 되면 수입 대금을 귀금속으로 줘야 되니까 국부가 유출되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은 적극 장려하되 수입은 금지하는 이런 중상주의적 무역정책을 실시했던 겁니다. 보호무역이죠.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출은 적극 장려하되 수입을 갖다 금지하는 이런 중상주의적 무역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영국의 토마스 먼이라든가 특히 윌리엄 패티. 패티는 뭐 지금도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도 간혹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꼴베르 같은 학자들이 이제 중상주의입니다. 자, 이 중상주의의 이런 무역 정책을 애덤 스미스가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바로 무역 상대국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물건 팔아먹고 귀금속을 들여오면 우리는 부자가 됐지만 얘는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귀금속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무역 상대국을 거지로 만드는 이런 정책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갖다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농주의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중농주의의 경우에는 그 사상가 이름이 시험 문제에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와스 케네하고 특히 그 티르고 두 사람이 나왔는데, 특히 그 케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그 경제학 처음 공부할 때부터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인데 요새는 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케네 해가지고 경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1758년에 나온 경제표, 따블로 이카노미크라고 하는 경제표를 갖다가 제시했는데, 그 따블로 이카노미크라고 하는 경제표가 오늘날 그 레온티에프라는 학자가 있어가지고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산업 연관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투입 산출 간의 관계를 갖다 표로 만든 거예요. 가지고 그 산업 연관 분석 해가지고 산업 연관표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 산업 연관표를 갖다가 체계화해가지고 한나라 경제 흐름을 갖다가 정리한 인물이 레온티에프고, 그 레온티에프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그 경제표 해가지고 케네라고 하는 경제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케네는 대표적인 게 바로 중농주의 사상가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농주의 사상가 케네, 그리고 케네의 유명한 경제표, 이것이 레온티에프의 산업 연관 분석의 선구가 된 것이다 하는 거. 자, 그 내용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전합학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고전합학을 하면 대표적으로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유방임주의를 갖다 내세워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원래 제목은 더 깁니다. 여러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천에 관한 연구다 해가지고 꽤 긴데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앞에 거만 따가지고 국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고전합학 경제학이 시작된 거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고전합학 경제학자 그러면 누가 있나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 이름 몇 명 좀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합학 경제학이라고 할 땐 애덤 스미스가 있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온 데이빗 리카도가 있습니다. 자, 리카도의 이론은 우리가 또 많이 볼 거예요. 뒤에 가면은 예컨대 비교 우위론이 있고요. 자, 국제무역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국제무역의 원리를 설명하는 비교 우위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대의 결정. 그러니까 지대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가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차액지대론 같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액지대론 같은 것들. 그 옛날에 나온 이론인데 지금까지도 뭐예요? 아주 대단한 이론으로다가 사회 활용되고 있는 거죠. 리카도의 비교 이론, 차액지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카도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가 있습니다. 멜더스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멜더스. 가지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그 인구론, 인구의 법칙을 가서 제시한 멜더스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 또 한 명 유명한 사상가가 존 스튜어트 밀이 있습니다.
자, 밀은 우리가 뭐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거죠. 질적 공리주의자, 그 밀입니다. 근데 밀은 뭐 정치학, 철학, 경제학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갖고 저술을 남겼어요. 아주 소문난 천재였던 그런 학자입니다. 가지고 밀까지 해가지고 되게 4명. 거기다 이제 근데 자, 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세이의 법칙이 있죠. 세이의 법칙 해가지고 이제 세이가 또 포함해가지고 다 넓게 고전학파에 포함됩니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 리카도, 멜더스, 밀, 그리고 자, 프랑스와 세이 해가지고 자, 4명 정도, 5명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고전학파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학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60년대 바로 신고전학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고전학파. 그 신고전학파는 이제 원래 우리가 이 고전학파가 해결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치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의 역설 해가지고 근데 애덤 스미스가 고민하다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의 딜레마라고 하는 또 합니다. 그런데 물과 다이아몬드예요. 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만족을 주잖아요. 물이 없으면 인간은 죽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삽니다. 근데 물은 싸고 다이아몬드는 비싸다. 왜 그럴까? 고민했지만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한계라고 하는, 마지널이라고 하는 한계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단번에 해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한계 효용학파라고 하는데, 한계 효용학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이어진 경제학의 흐름을 신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자본주의도 계속 발전해가지고, 원래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 시기에는 상업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상업자본주의. 그러다가 애덤 스미스가 등장한 이후의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예요. 산업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그 산업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됐던 건데, 그 산업자본주의가 전개되다 보니까 원래 자본이라고 하는 게 집중적으로 모이는 거죠.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만 남잖아요. 그래서 독점자본주의가 돼요. 그 독점자본주의가 언제냐면 신고전학파가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1870년대, 60년대 또는 1870년대에 독점자본주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바로 한계혁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고전학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의 등장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 신고전학파에 등장해가지고 1860년대 이후 자본의 축적 또 자본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에 접어듭니다. 독점 자본주의에 접어들면서 경제학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제일 앞장선 인물들이 한계 효용 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기존의 고전학파 경제학을 좀 더 발전시켜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한계 효용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있었던 객관적 가치설을 갖다 부정한 다음에 상품의 가치를 한계 효용 개념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게 다 주관적 가치예요. 우리가 빵 하나를 먹어도 얻는 만족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똑같이 빵 하나를 먹어도 심리적인 상태,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가지고 이제 주관적 가치를 갖다 강조하면서 등장한 학파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 분석에서 한계 원리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진일보한 한계 원리를 갖다 도입해가지고 그 이전의 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갖다가 일거에 해결합니다. 지금 한계 원리는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도 기업들이 이윤을 갖다 극대화할 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정한다든가 등등 가장 기본적인 이론 모형인데, 이걸 이때부터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한계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경제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특히 한계 효용학파로부터 그 이후에 등장한 신고전학파의 등장을 우리는 한계 혁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원래 그 한계 혁명을 주도한 3명이 18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거예요. 이름 3명이 나와 있죠. 그런데 윌리엄 스테니 제본스, 오스트리아의 칼 맹거, 그 다음에 스위스 로잔느 대학의 레옹 왈라스. 왈라스는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앞에 2명은 안 나오지만 왈라스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일반 균형 또는 왈라스의 법칙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왈라스를 갖다 이어받아 왈라스의 제자예요. 제자로서 왈라스 경제학을 발전시킨 학자가 빌프레도 파레토가 있습니다. 파레토 이름 들어보셨죠? 경제학 배웠으면 파레토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쓰는 게 또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20-80 법칙이라는 파레토 법칙.
그래서 한 나라의 상위 20%가 한 나라 전체 수익의 80을 차지한다는 건데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파레토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균형 이론에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 다 신고전압파 학자들입니다. 한계융합파. 그러다가 이제 한계융합파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케임브리지 학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가지고 케임브리지 학파에 오게 되면 그 이전에 신고전압파 경제학이 종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주도한 학자가 누구냐? 알프렛 마셜입니다. 그래서 알프렛 마셜까지 와가지고 이제 신고전압파 여기서 쭉 이어져 오다가 알프렛 마셜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그 이전에 신고전압파 이론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셜은 앞으로도 몇 번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마셜 이름은 시장의 실패 얘기할 때도 좀 나올 것이고, 자, 보상 수요, 보통 수요하고 보상 수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수요 개념할 때 마셜의 수요라고 해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전까지의 고전압파, 신고전압파 경제학을 집대성한 거예요. 집대성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처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알프렛 마셜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고전압파의 객관적 가치설과 한계효용학파의 주관적 가치설을 갖다 종합해가지고 수요 공급 이론을 확립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뭐 탄력성 개념 같은 거 다 마셜이 도입한 거예요. 아주 놀랍게 기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셜의 경제학을 충실히 이어받은 게 누구냐? 아서 피구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기존의 경제학을 완전히 깡그리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경제학을 구축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있는데 케인즈도 마셜의 제자예요. 그래서 마셜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케인즈, 피구가 있는데 피구는 스승의 경제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고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깡그리 뒤엎은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케인즈가 등장한 겁니다. 1929년 말부터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이 대공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극도의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 유발됐는데 이걸 고전압파 경제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고전압파 경제학을 대변하는 게 고전압파 경제학을 대표하는 아까 우리가 세이 얘기했습니다. 세이 얘기했는데 그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이의 법칙 해가지고 뭐냐면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 이게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공급만 이루어지면 수요는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생산만 하면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생산만 해놓으면 다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팔린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다시 뭐냐? 자,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공급과 수요를 갖다 일치하게 만드는 게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애덤 스미스는 원래 글라스고우 대학의 윤리학 교수입니다. 윤리학 교수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언가를 많이 연구한 거죠. 근데 아무리 연구하고 따져봐도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인간은 다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정육점 주인이 멀리 도살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사람들한테 판다. 왜 파냐? 사람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해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 벌려고. 아주 유명한 예 드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논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 애덤 스미스. 그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다. 왜? 맛있는 빵을 먹게 해주려고? 아니라는 거죠. 돈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사회는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뭔가 탐구해봤더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인비저블 핸드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수요와 공급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전에 고전압파의 사고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바로 세이의 법칙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가지고 공급과 수요를 갖다 일치하게 만든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면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남아도는 일은 없겠죠. 그럼 재고가 쌓여가지고 기업들이 생산을 줄여야 되는 일은 없겠죠. 생산을 줄이지 않으니까 고용을 줄여가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일도 없겠죠. 그런데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케인스가 등장한 겁니다. 케인스가 등장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수요는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보다 중요한 건 수요다 이겁니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중요하다. 아무리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세계 대공황이 생긴 거라 이거죠.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라 경제 전체에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경기 침체, 그러면서 대량 실업이 유발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 내버려둬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케인즈의 주장을 미국의 루즈벨트가 받아들여가지고 뉴딜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뉴딜. 발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대전환. 고전화폐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 발상의 전환이죠. 그 뉴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다 살아났습니다. 당연히 케인즈 경제학의 주류가 된 거죠. 가지고 그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꼽히는데 케인즈의 경제학이 크게 기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세계 대공황과 함께 케인스가 등장을 했는데 케인스가 강조한 건 수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계 대공황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극도의 경기 침체와 함께 대량 실업이 유발된 겁니다.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선에 기초해가지고 균형,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그리고 완전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화폐 경제학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케인즈가 등장을 했다. 자, 케인즈의 유명한 저서도 그래도 국부론 못지않게 유명한 저서입니다. 1936년에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씁니다. 그 내용은 하나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결국 고전화폐의 자유주의 경제 사상부터 비판하는 거예요. 내버려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대량 실업, 경기 침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그 당시 주장은 그겁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갖다 늘려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러한 케인즈의 사상을 반영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 우리가 보통 혼합 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앞에서부터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고전화폐 시기의 독점자본주의,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와가지고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요새는 뭐 크게 언급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옛날에는 경제학에서도 경제체제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따졌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이거 설명하는 경제학이에요. 그 뒤에서 거시경제학 나올 때는 바로 거기다가 정부가 개입하는 혼합경제가 작동하는 원리, 이걸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 분야죠.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케인스 경제학도 위기를 맞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경제학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기 변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케인즈 경제학의 정책 처방에 기초해가지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상현상이 석유 파동을 계기로 등장한 거예요. 두 차례 오일 샥이 있었습니다. 아랍의 오펙 국가들이 유가를 갖다가 두 번에 걸쳐갖고 더블로 올린 거예요. 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가지고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케인즈 경제학까지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충격이 공급 충격이에요. 유가 상승, 과도한 임금 인상, 공급 충격이에요. 근데 수요를 갖다 강조하는 케인즈 경제학 가지고는 당연히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케인즈 경제학의 위기가 오면서 바로 자유주의 경제학이 등장한 겁니다.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라고 그래요. 마니타리즘, 통화주의고 또 시카고 학파라고 합니다. 아주 이제 그때부터 케인즈의 뒤를 잇는 케인즈 학파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그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경제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거기 새 고전학파도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 고전학파, 거기다가 또 공급측 경제학은 다 고전학파 계열이에요.
원래 고전학파 자유주의 경제학 계열이고 거기서 케인스 경제학의 전통을 잇는 새 케인스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학자들의 특히 그 근래에 있어서 그 견해 차이나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선 흐름만 파악해 주시고 어떤 학자들이 어떤 학파에 속하는지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대강 나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하이에크하고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번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모형이에요.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맨 앞에 나와요. 우리가 많이 보는 맨퀴의 경제학, 뭐 테일러 경제학, 또 국내 교과서들에서도 지금은 맨 앞부분에 우리 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해가지고 10가지, 11가지 이런 것들을 제시한 다음에 출발합니다. 경제학 교과서들이. 그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 중에 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뭐냐. 자유로운 거래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가 등장을 했고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게 경제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을 해요. 그럼 그 자유로운 경제가 자유로운 거래가 모두를 갖다 이롭게 한다는 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또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은 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보고 지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뒤에서 나올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이 있고 챕터가 있는데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억지로 포함시키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1장의 맨 끝부분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제시한 다음에 지나갑니다. 용어 그대로입니다.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교과서에서는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 해가지고 PPC라고도 많이 쓰고, 또 커브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브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커브가 나오는데, 커브라는 게 이 안쪽하고 바깥쪽에 경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자, 프론티어라고 해가지고, 자, 외국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다 PPF라고 써요. 가지고 PPF라고 써가지고 생산 가능 경계라고도 또 많이 언급합니다. 같은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나 생산 가능 경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넓혀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가장 범위를 좁히게 되면 가장 단순한 경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언급하는 겁니다. 로빈슨 크루스 경제가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 경제 해가지고 화폐는 없습니다. 처음에 배가 난파해가지고 로빈슨 크루소 혼자 무인도에 상륙했어요. 가지고 자급자족 경제죠.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급자족 경제. 그러다 나중에 또 한 명이 노예선에서 탈출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금요일 날 왔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프라이데이예요. 프라이데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둘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특징이 나와요. 예컨대 로빈슨 크루소는 나무를 잘 탑니다. 코코넛을 잘 따요. 근데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건 잘 못합니다. 근데 노예선에서 탈출해가고 온 프라이데이는 피쉬를 잡는 데는 도 같았어요. 근데 나무를 잘 못 타요. 어떻게 할까요? 둘 사이에 이제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로빈슨 크루소는 하루 종일 주어진 시간 내에 코코넛만 따고 프라이데이는 피쉬만 잡고 그래갖고 둘이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소비할 수 있게 됐고, 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경제학의 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경제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범위가 예컨대 사회로 확대가 되기도 하고 또 나라 경제 전체를 갖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하고 프라이데이 둘만 있는 경우에도 생산 가능 경제가 성립이 돼요 또. 그래갖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경계 또는 생산 가능 곡선 해가지고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의한다면 그래요. 한 경제에 주어진 모든 자원을 완전히 남김없이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노동력의 실업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효율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어떤 두 재화의 배합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런 정의하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을 갖다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단지 이제 그 단순한 교환이라든가 비교의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XY 두 제와만 생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X제 수량입니다. 수량이에요. 자, 세로 치게 되는 Y제 수량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주어진 자원을 완전히 효율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제와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다 이겁니다. 가지고 만약에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Y제만 생산한다? 그럼 최대한 이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 Y제만 만들면. 또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X제만 생산하면 최대한 이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와를 갖다가 결합해서 섞어서 만들었을 때 가능한 배합점들이 쭉 그려져요. 가능한 배합점들이 쭉 그려졌을 때 이걸 다 연결한 것이 가능한 배합점들, 이걸 다 연결한 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가능한 배합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최대한 가능한 배합점들이니까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다 뭐예요?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들이죠. 자원도 낭비 없이 투입했을 때 최대한 가능한 배합점을 갖다 연결한 선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다 기술적 효율이 있는 그런 배합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제를 갖다가 최대한 가능한 Y제 양이 Y제로다. Y바. 이것도 X바고. 그럼 만약에 X제를 갖다가 X1만큼 만들면서 동시에 Y제도 이만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Y1만큼을. 또 X제를 갖다 만약에 X2만큼 만들면서 동시에 Y제도 Y2만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X제를 갖다 이만큼 만들면서 동시에 Y제도 이만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X3, Y3. 그리고 만약에 X제만 만들면 이만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이 다 기술적 효율이 있는 그러한 두 제와의 배합점들. 효율성이에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점.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점은 뭘 의미할까요? 내부에 있는 점은 X제를 갖다가 X2만큼 만들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Y제 양이 Y2인데 Y1, Y2. Y2인데 이거보다 적은 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두 가지가 되겠죠. 뭘까요? 주어진 자원을 완전히 투입하지 않았거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원의 낭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땐 당연히 최대한 생산 가능한 배합점보다 적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은 완전히 투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점들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생산 가능 곡선 경계 밖에 있는 점들은 현재 주어진 기술이나 주어진 자원 가지고는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몇 가지 개념을 갖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의 뜻 한번 지금 다 풀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읽어보시죠. 생산 가능 곡선 또는 생산 가능 경계. 자, 기술과 자원이 주어진 수준에서 현재 주어진 거 갖고 써야 돼요. 기술과 자원이 주어진 수준에서 한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완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경우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 가능한 두 제와의 배합점들을 다 연결한 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생산 가능 경계라고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PPC에 의해 가지고 두 가지 생산물만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PPC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서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를 갖다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직선일 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대비하면서 보시는데, 자, 그 뒤에 얘기 몇 가지 보시면 돼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의 특징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별거 아닌데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이니까 잘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산 가능 곡선은 기술적 효율이 있는 생산 방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다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다 이 점 포함해가지고 다 기술적 효율이 있는 이런 점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할 때도 기술적 효율성, 최대한 생산 가능한, 그 다음에 경제적 효율성도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뭐 정보적 효율성도 있고요. 배분적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분적 효율성은 그대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또 정보적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모든 정보가 주가나 채권 가격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럴 때 정보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기술적 효율성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기술적 효율성이 있는 배합점들을 갖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기술 가지고 최대한 가능한 두자와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기술적 효율이 있는 점들이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PPC 밖에 있는 점들은 현재 주어진 기술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점, 내부에 있는 점들은 완전히 이용하지 않거나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의미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PC 내부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생산 요소가 유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생산 요소를 전부 다 완전히 투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업 상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세미얼슨 경제학 보시면 이런 예가 나와요. 세미얼슨에서는 재화를 둘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민간재, 시빌 구스, 요거는 군사재, 밀리터리 구스 해가지고 이걸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차 대전 이전에 세계 대공황 이후에요. 세계 대공황 이후 예컨대 미국 경제나 소련 경제가 다 여기 있었다.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여기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은 이쪽 방향으로 가요. 일로 움직였다. 그래갖고 이렇게 소련은 일로 갑니다. 민간재보다는 군사재를 주로 많이 생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화를 둘로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재, 소비재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두재화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당연히 대공황 이후니까 대공황 이후에는 이 상태에 있었죠. 대량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 또 기술도 뛰어나지 않은 상태. 가지고 그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두 나라가 일로 옮겨갔는데, 자, 미국, 소련은 일로, 미국은 일로 옮겨갔다는 거죠. 민간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PC의 특성들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PPC는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죠.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는 건데 PPC가 우하향한다는 말은 뭐냐? 예컨대 여기서 X제를 델타 X만큼 더 생산합니다. 요 점에서 A점에서 생산하다가 예컨대 X제를 갖다가 델타 X만큼 더 생산한다. 그럼 X제를 갖다 델타 X만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 생산은 포기해야죠. Y제를 갖다 요만큼 줄여야 돼요. 마이너스 델타 Y 만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Y 생산을 줄이고 대신 X제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Y제를 갖다 줄이는 대신에 대신 X제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하향 마이너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예요? 현재 주어진 자원을 완전히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을 완전히 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재화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X제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Y제 일부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한다.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PPC가 우하향한다는 말은 곧 생산에 있어서 뭐가 존재한다?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기술적 효율성 받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건데 우하향한다는 게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거. 여기서 기회비용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회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거분의 이거니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죠. PPF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 기회비용 개념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기회비용 개념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델타 X분의 델타 Y하고 크기가 같은 게 뭐냐면 MCY분의 뒤에 가면 또 나와 MCY분의 MC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MC는 마지널 코스트 해가지고 한계 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왜냐면 이런 경우 어느 하나를 더 생산하고 다른 걸 줄이더라도 비용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비용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X제를 갖다가 델타 X만큼 늘렸죠. 이럴 때 비용의 증가분은 MCX예요.
YJ는 델타 Y만큼 줄였잖아요. 근데 이때 비용 감소분은 MCY란 말이에요. 이게 같죠. 비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면 요거분의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MCY분의 MCX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인데 요거를 별도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개념이. 이게 뭐냐면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MRTXY 해갖고 이걸 한계 변환율이라고 불러요. 변환율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한계 전환율이라고도 합니다. 그 marginal rate of T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변신 뭐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 전환율 또는 한계 변환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핍시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또는 정확하게 얘기, 접선의 기울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는 말은 기술적 효율이, 자, 생산 가능 곡선의 모든 점들은 기술적 효율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핍시가 우하향한다고 하면 어느 한 재화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건 포기해야 한다.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때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림에서는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MCY분의 MCX. 그러니까 두 재화의 한계 효용 비율이에요. 기회비용이. 두 재화의 한계 효용 비율이고 이걸 한계 변환율이라고 한다. MRTXY. 한계 변환율.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보시고. 다음에 자,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합니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데, 그럼 이것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것은 뭐냐? 자, 지금 XJ 생산량을 계속 늘려갑니다. 여기서도 델타 X만큼 더 늘릴게요. XJ 생산량 델타 X만큼. 여기서도 델타 X만큼 늘립니다. 늘려가는데 이럴 때 그러면 자, 포기해야 되는 YJ 양이 처음엔 요만큼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이에요. 델타 Y가. 여기서는 이만큼입니다. 델타 Y가. XJ 생산량을 늘려갈 때 델타 Y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델타 Y가 커진다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얘기죠. 바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 건데,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한계 변환율이 체증한다. 즉,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생산의 자연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수학 체감의 법칙.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건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이자 우리가 경험법칙이에요. 알고 있는. 물론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 법칙이 또 적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디지털 경제의 특징으로 언급이 됩니다만 그 전에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비용은 거꾸로 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한 형태가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하향한다,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기회비용이 뭐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 기회비용은 체증한다는 거죠. 그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이유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봅니다. 현재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이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주어진 기술 가지고 완전히 효율적으로 투입할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배합점의 궤적이다. 근데 새로운 자원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자원이 개발됐어요. 지금까지 전혀 없던 건데 어떻게 땅을 파다가 광맥을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자원이 나왔습니다. 또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YJ양 늘어나겠죠. 최대한 생산 가능한 XJ양도 늘어나겠죠.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생산 능력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자, PPCA 동 나와 있습니다.
자, PPC의 우상방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해서 나간다. 우상방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방 이동은 자, 실질 GDP의 증대, 즉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 새로운 자원의 개발, 또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투자의 배합점도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생산 가능 곡선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제학의 전개 과정도 그 기본적인 흐름은 항상 파악하셔야 돼요. 특히 대공황 이후에 전개된 흐름. 물론 그 이전에 중농주의에 대해서 꽤 오래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또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1장의 경제학의 기초는 여기까지입니다. 제2장에서는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서도 문제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